네, 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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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시사포차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생생한 저희들의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또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세 분이 준비한 시사 안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안주는 어제죠.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상민 장관 요즘 뭐 많은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대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의 입장으로. 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네. 국민 감성보다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아. 하지만 네. 진심이 구석구석 전달되고 각종 정책이 어느 정도 익어가면 지지율은 곧 반등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성과가 나면 굉장히 높이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저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좀 토론을 해봐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 인터뷰를 보면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과 신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종훈 평론가께서 이상민 장관의 그러한 지지율이 공공행진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혹시 근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요? 네.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의 그 주변에 있는 여론조사 관계자들에게 어제 이상민 장관이 했던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들 이런 반응이 첫마디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아하. 이런 반응이 첫마디고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동아일보에 김순덕 기자가 13일에 그저께죠. 그저께의 그 칼럼에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업 못하고 아첨할 거면 세금 축내지 말고 나가라. 아하. 어제 이상민 네. 장관의 말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서 예. 동아일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혹시 신인규 대변인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이런 발언 나올 때마다 이렇게 네. 방송 나와서 참 난감한데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지율 반등의 근거도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전 이런 겁니다. 이 정치인 내지는 그 정무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장관이라고 하면은 내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기대하는 정도가 있는데 네. 굳이 이런 발언을 왜 해가지고 정부에 오히려 더 부담을 주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낮은 자세 내지는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들이 있는데 네. 그냥 조용히 그 일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저렇게 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뱉어내서 네. 또 이런 식의 비판을 받는다라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사 문제를 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사가 어딨냐. 어찌 보면 참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죠. 곽우신 기자 혹시 네. 이상민 장관의 말이 맞아서 네. 시간이 좀 지나서 고공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 추이를 보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결정적인 빅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흘러간 거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미 FTA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빅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경우에는 이 빅 이슈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런 빅 이슈가 없어요. 예. 되게 그러니까 계속 하나하나가 엄청난 리스크는 아닌데 네. 좀 그래도 데미지가 있는 것들이 누적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두 개를 해결해가지고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전체적으로 고쳐야만
회복이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공행진을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아직 이제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만 네. 지금 이거를 내부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릴 수는 있어도 최소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표를 하기에는 네. 지금 내각 분들도 아직 좀 제대로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네. 정말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10%대 불가능한 숫자 아니에요. 아. 근데 결국 지지율이라는 게 예.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한 일을 해야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를 안 해야 이제 낙폭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이제 올라가는 것인데 네. 저는 지난주에도 나와서 그 떨어지는 폭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상당히 가파르고 네. 그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거를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지금 뭐 대통령 개인이나 그 영부인 개인에 대한 문제들이 집중이 되면서 어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아젠다를 세팅하려고 해도 그게 국민들한테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아마 내각이나 대통령실 모두가 좀 더 집중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 안주는 곽우신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이걸 장악을 합니까? 물론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그 사장 말 듣겠습니까?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아침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곽우신 기자가 이 발언 중에 주목한 포인트 특별히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요.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냐. 결과적으로 한 방송사에 전국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많이 있으니 네. 사장 임명권을 설사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실제로 방송사를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재밌죠. 불과 저희 시계를 몇 년 전으로만 돌려보면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MBC 여기 직격탄 맞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MBC부터 시작해서 KBS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기존에 네. 멀쩡하게 계시던 사장 잘라내고 찍어내고 사장 그런 식으로 임명권 휘둘러 국정원까지 나서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까지 했죠. 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파업을 깨부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권에서 공을 들였고 결과적으로 장악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공했던 분들 그 사장 및 이제 그 방송사 위에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또 정권과 연줄이 닿아가지고 공천 받으려고 네. 받았던 분도 계시죠. 예. 물론 결과적으로 그 공천장 받으신 다음에 당선되신 분은 굉장히 좀 드문 편입니다만 네. 어쨌든 신뢰가 있다. 선례가 있다. 단순히 그냥 조합원들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전 정권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를 벌써 까먹으시는 게 아닌가 싶은. 그래서 네. 좀 단기적으로 단순함기는 좀 중요한 어떤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복귀를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행균 대변인 혹시 그 당시 기억하시나요? 예, 뭐 한창 MBC 막 기억나죠. 파업 일어나고 네, 꽤 장기간으로 네. 파업이 돼서 그때 무한도전이 막 결방이 되고 맞아요. 이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예,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권성동 대표의 말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그 언론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가 좀 이렇게 예. 서로 시각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항상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민주당 쪽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은 또 기울어졌다 그러면서 맞아요. 또 여당 편든다고 하니까 네. 그 양쪽의 진술을 또 종합해 보면은 그럼 그냥 언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검찰이나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사실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은 이제 그런 편향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굳이 이런 얘기를 그 언론인들 앞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예. 어쨌든 지금 이것이 뭐 요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뭐 그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네. 거시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혹시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과방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이런 예. 계산을 깔아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이제 네. 그것만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전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언론과 문제가 여러 번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캠프에서도 그렇고요. 뭐 캠프에서 뭐 기자협회가 뭐 기자협회 보고 좌파라고 하고 뭐 이제 인터넷 매체 가서 그 폭로하지 말고 제보할 거 있으면 큰 매체 가서 해라 뭐 이런 네, 식으로 메이저, 말씀하셨죠. 메이저 언론. 메이저 언론사 하라고 하셨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 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미디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문제 제기를 뭐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특히 MBC 그리고 뭐 KBS 등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느 날 그냥 탁 던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사실은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약간 진심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머릿속에 세계관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특히 이제 일부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인데 좌파가 세상을 장악했어. 언론사는 민주노총에 의해서 장악이 됐고 예. 문재인 정권은 민변이 장악하고 있고 뭐 어쨌든 좌파 단체들이 다 지금 거의 뭐 그 프리메이슨처럼 지하에서 암약을 하고 있어갖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거야. 이런 식의 음모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언론을 대하는 게 아니 저는 개별적인 기사나 네. 아니면 어떤 보도 논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치인들이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반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경영과 그거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네.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으니까 내가 이걸 좌지우지해서 뭔가를 바꾸겠다라는 이 성향 자체가 이전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에서 한 번만 살려줘라고 전화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제가 정말 답답한 게 기자들이 그런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권성동 대표가 꼭 소속을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니? KBS입니다. MBC입니다. 오마이뉴스. 아니 소속도 물어보실 수 있는데 소속까지 물어봤으면 네. 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질문한 거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질문을 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KBS. KBS 얘기인데 KBS가 물어보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답 안 하겠습니다. 어디서 MBC입니다. 민주노총 소속이지? 답 안 해. 그래서 오마이뉴스인데요. 그 질문 답 안 하겠습니다. 예. 답을 안 할 거면 기자 소속을 왜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표께서. 네.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네, 지금 곽우신 기자가 평상시와 달리 상당히 많이 지금 제가 격앙된 모습이셔서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런 침해에 저는 상당히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그 직무대행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인식의 흐름이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 권성동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 얼마 전 일이죠. 거기에 네네. 대해서 이제 뭐 언론과 뭐 주변에서 막 쓴소리가 나오니까 그때 하는 말이 민간인이 탈 수도 있지 않냐. BTS도 탔는데 아하, 예. 좋게 봐주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박순애 부총리에 대해서 인사 문제,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났을 때도 지금 뭐 교육 문제가 시급하니까 좋게 봐주시라. 네. 그러니까 좋게 봐줘야 되는데 이 언론들이 자꾸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네. 본인이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참 제가 조선중앙 동아일보를 많이 봅니다. 네. 요즘 근데 권성동 대표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쓴소리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가장 쓴소리 많이 하는 데가 조중동이에요. 아, 그런가요? 어제 조선일보 칼럼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로 30%대로 떨어졌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바꿔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 마지막 칼럼 말미에 마지막 한마디가 딱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단 큰 기대는 안 한다.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칼럼이요. 아까는 그 아까 동아일보에서는 김순덕 나가라. 칼럼. 세금 충내지 말고 나가라였고. 그렇군요. 이러면 권성동 직무대행 말대로 하면 예. 지금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얼마나 지금 무례한 거예요. 네. 편향돼 있고. 맞나요? 신민기 대표님 맞나요? 저도 일단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좀 그런 식으로 언론인들 전체를 좀 매도하는 표현 같은 거 좀 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편향됐다라는 평가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 언론인들 좀 자존심을 저는 건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언론에서 손을 떼고 정말 언론이 권력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도와주는 게 권력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권한을 또 주어진 권한 또 행사
심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별 기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같은 생각들이신 것 같고요. 뭐 마음속으로 아까 신인규 대변인 말씀처럼 누구나 왜 언론 방송은 우리 편 안 들고 저쪽 편만 들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걸 힘을 가진 권력자 입장에서 함부로 그 속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좀 악영향이 있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곽우신 기자.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국회 과방위원장을 여당이 갖느냐 야당이 갖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경찰국 등 문제가 있는 행안위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하.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대표 직무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과방위를 쉽게 놓을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과방위와 행안위를 선택하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면 애초부터 원구성 협상이 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실 원래 민주당은 과방위랑 행안위를 우리가 갖고 네. 대신에 숫자를 맞추기 나머지 상임위원회를 그럼 여당이 좀 가져가 봐라라고 했던 건데 국민의힘이 다시 아니 행안위랑 과방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가질 거야. 하나만 너네가 선택해라고 역제안을 했죠. 네. 그다음부터 직무대행이 계속해서 공영방송을 막 때려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쟤네 지금 과방위를 가지려는 게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행안위를 갖고 싶어가지고 야 우리가 과방위 가지면 진짜 큰일 날지 모르게 너네가 가져가 라고 지금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언행인지. 그거는 거의 그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에 나오는 그렇죠? 카이제 소제 같은 예, 큰 그림의 능력자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근데 보시는 그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요. 예. 진짜 곤란해지는 거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 그런가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때린다고 봐야 돼요. 왜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오늘 대통령실에서 또 해명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한다는 건 생각도 안 했고 전혀 시도하지 않고 있다. 사실 무근이다. 네. 이런 해명을 왜 해야 돼요, 갑자기? 아하. 그러네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했나 본데? 이런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저렇게 강한 부정은 좀 긍정이라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게 논란이 안 됐으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걸 안 물어봤겠죠. 애초에 질문이 나오고 해명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 기자들도 지금 국회에서 여당이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대통령실하고 뭔가 교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근데 거거든요. 저도 대변인직을 뭐 1년 정도밖에 수행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언론인들 많이 만나보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2022년도인데 이렇게 언론을 권력이 장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이제는 봐요.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10년 아직도 지났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성 정치권 내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가능하지 않은 시대로 이제 우리는 돌입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굳이 가능하지도 않은 거를 굳이 뭐 언론에 대해서 저런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으면서 굳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곽우신 기자. 네.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니까 그만둬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 있고요. 네.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을 왜 물러나라 하느냐. 이 방송에 대한 중립성 위반이다.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적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이 위원장들이 일종의 알박기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서 아니 어쨌든 여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이게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 이런 프레임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방통위의 주된 기능을 살펴보게 되면 그 손발을 맞추는 게 방통위의 주된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논리로 방통위원장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한상혁 위원장의 편향성을 계속 지적을 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편향성 지적을 막 한다면 그 사람을 억지로 물러나게 하게 되면 사실상 나 마음에 안 들어서 찍어내리는 거야를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건 거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법사위원장을 왜 야당이 가져가고 여당이 양보하는 관례가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라 생각을 해보면 네. 언론과 이 정치 권력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도 최소한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만 방통위원장 임기 정도는 보장을 하는 게 최소한의 객관의 조건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인규 대변인. 저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임기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기관 내부 통제, 그러니까 뭐 방통위원장이 꼭 물론 비전과 철학이 같으면 또 일하기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내부적으로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원칙대로 해서 임기를 저는 보장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 관행이 저는 다음 정부 누가 되더라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한 정부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러게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보수 정권에서 그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그 아시아권 최상위로 회복을 했어요. 이 순위를 제발 윤석열 정부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익규 아니, 또 대변인 말을 어떻게 되죠?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는데 새겨 들으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이런 알겠습니다. 문제가 예, 시사포차 마지막 안주 풀어낼 시간입니다. 신인규 대변인이 준비하셨고요.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네, 여전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으신 목소리 오늘 국회 근처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민주당이었고요. 두 번째 목소리는 오늘 이재명 의원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신인규 대변인께서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예, 부분입니까? 일단은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건데요. 그 예. 뙤양볕에서 이렇게 또 아침에 그런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조금은 이제 인상에 깊긴 했었는데 네. 저는 이재명 의원의 저런 책임론에 대해서 저는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책임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는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행사하다가 네. 패배를 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국민들이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좀 물러났다가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책임 정치 원리인데 네. 지금 이재명 의원은 늘 더 큰 뭐 책임의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자기는 하겠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아는 책임 정치와 너무 그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책임 정치가 실종된 게 아니라 이제 붕괴된 정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의 이건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고요. 네. 박지원 표 혁신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내용 자체가 좀 공허해요. 마치 도덕책 같은 정도 수준의 항상 그런 식의 혁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공허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믿어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근거가 있어야 믿죠. 근거가 없이 그냥 믿어달라고만 하니까 좀 공허한 게 더 강한 것 같고 예. 핵심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실정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이 없었죠. 예를 들면 뭐 검찰개혁이라는 하나의 주제만 꽂혀서 국정운영을 했던 거, 또 불통, 또 끼리끼리 문화와 내로남불 이게 아직도 해결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지원이냐 이재명이냐 뭐 이런 식의 논리로 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 네. 이종훈 평론가. 저는 그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도 신익규 대변인이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들으니까 우리 신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선배들과 참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곧바로 당의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 대표 총재가 된 사람이 97년 대선에서 패배했던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예요. 네, 네. 97년 대선에서 이해창 총재가 지고 났을 때 예. 2월에 98년 2월에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이해창 후보를 명예총재로 추대합니다. 예. 책임 안 지고 신익규 대변인 말대로 하면 책임 안 진 거죠. 예. 그리고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여기 이해창 총재가 출마를 합니다. 명예총재가 출마를 하고 예. 압도적 90%가 넘는 압도적인 몰표를 받으면서 총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나오죠. 그래서 좀 예전 과거의 선배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네. 박지원 위원장 문제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좀 공허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이 출마하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여러 가지 민주당 쇄신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유로 드는 게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그게 왜 꼭 본인이 해야 되죠? 본인만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바꿀 수 있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좀 대답이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해창 총재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예. 이해창 총재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대통령 못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다음 대선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도 정말 대통령 되고 싶으면 DJ처럼 영국 네. 갔다 오던지 좀 반성하성찰하고 오시면 대통령도 될 기회가 생기는데 저는 아마 이해창 총재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이종호 평론가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이회창 혹은 황교안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그 말씀 어쨌든 국민의힘은 과거에 그런 전철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그런 이회창이나 황교안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이해창과 황교안의 길 그리고 또 DJ의 길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 정치적인 비하인드를 좀 더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예.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대선 패배 이후에 직후에 곧바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가셨던 그 부분 네.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의 조언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다음 수를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죠. 그 예. 판단은 어떻게 보면 오로지 후보 본인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해서 네. 이해창의 길을 갈 거다? 그럼 다음에 이재명 나오면 무조건 지나요? 음흠. 다음에 이재명 똑같지는 않을 후보가 거다. 출마하면 한교안 전 대표처럼 되나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기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뭐 워낙 예정이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요식행위만 남은 거죠. 17일날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했고 이미 네. 이제 출마 의사도 밝혔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어대명이라는 이 구조 자체를 깨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이 내부적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까지는요.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기시감이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황교안 전 대표가 됐던 전당대회 때가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기억하는 게 뭐였냐면은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건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랬죠. 근데 그 전당대회 그런 관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2등을 누가 하느냐였어요. 오세훈이냐 김진태냐 예. 이거였거든요. 예. 초기 태극기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굉장히 그 당시 뭐 지금은 이제 이번 선거 출마하면서 조금 반성도 하셨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극우적 발언을 많이 하셨죠. 김진태 후보가 2등까지 차지하게 되면은 정말 한국당은 이제 진짜 나라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 네. 그래도 오세훈이 2등을 하면 조금 그래도 최소한의 제동장치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 사실 까보기 전에는 너무 이 압도적으로 밖에서의 아스팔트 목소리가 커가지고 네. 당연히 김진태 후보가 2등 아니면 이제 황교안 후보를 거의 뭐 넘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예.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오세훈 후보가 2등을 간신히 유지하면서 5.18이든 뭐든 얘기를 했었던 그 기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도 2등을 누가 하느냐, 2등과 1등의 격차는 얼마나 되느냐, 이 구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러면서 전당대회 동안 서로 논쟁도 하고 치고받고 아주 피터지게 싸울 텐데 네. 그동안의 야당이 단순히 정쟁만이 아니라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인지 뭔가 국민들의 관심 있게 야 그래도 박용진이 몇 %는 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할 수 있게끔 보여주면 네. 그래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앞으로 당을 끌고 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네. 면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 참 좀 사실 진짜 양쪽 다 답답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둘 다 한쪽은 무조건 나오겠다고 한쪽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 전 위원장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문제 제기든 뭐든 동감하는 편인데 예. 이번에 기자회견을 국회 안에서 못했어요. 네.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도 안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좀 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돌아보면 자기가 기자회견할 의원 한 명도 3개월 동안 만들지 못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서 과연 당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발제하신 신인규 대변인께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살짝 뭐 안타깝게 봤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딱 깨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한 명의 의원도 포섭하지 못했던 잘못입니까? 아니면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을 왕따시킨 민주당 의원들 170여 명이 잘못입니까? 뭐 사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다 있다? 다 있는 거고 예. 사실 박지원 위원장은 정말 그 청년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게 예. 이준석 대표도 물리적으로 다 청년이고 하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정치를 하면서 갈고 닦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10년 차이가 동안.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단 한 명의 의원도 포섭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한계를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재명 후보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거 대선 시즌 2 내지 3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때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이미 평가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수사까지도 받으셔야 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표 되면요 공격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전 이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더라도 국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민주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정당 민주주의에서 책임 정치가 붕괴됐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상당히 좀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 책임 정치 부분에서 한 번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리스크 문제, 당 대표가 될 경우에 오히려 뭐 수사도 받고 공격 포인트도 많고 대선 시즌 3가 돼서 유사 문제 계속 불거지고 결국은 국민에게도 안 좋고 민주당에게도 안 좋을 것이다. 이 그 부분은 부분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그 의원이 대표가 되면 민주당 대표가 되면 근데 바라는 건 바라는 것 치고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반자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에 예.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저는 예.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됐을 때 예. 이후에 그걸 다시 대통령실에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실정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용한다고 악용한다면 이재명 뭐 대표로서는 당할 수밖에 없겠죠. 당할 수밖에 없겠다. 네. 과우신 기자 어떻게 보세요, 기자로서? 아니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미 공격 포인트가 뭔지 다 알잖아요. 똑같은 얘기 또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공방이 또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방어를 두 번이나 해봤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갑자기 새로운 뭔가 추가적인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결국에는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 약속 대련 정도로 이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선 시즌 3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칼자를 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네. 결국 이재명 의원이 본인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지다. 전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신인규 대변인, 그런데 이미 과우신 기자 말대로 여러 차례 언급이 됐고 선거 때마다 나왔고 불거졌고 검증됐고 그래서 또다시 그렇게 공격을 한다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건 보세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릅니까? 대선 때는 딱 예. 100일이라는 뭐 예를 들면 짧고 굵게 붙은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 의혹은 제가 또 이재명 특위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못 본 그래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더 나올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심층 검증이 더 이루어질 겁니다. 아, 근데 그래요? 또 국민의힘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그 이제 당 대표가 만약 된다면요. 이재명 대표를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여야가 이재명 대표의 뭐가 리스크가 뭐가 이거고 의혹으로 뭐 하고 검증한다, TF 만든다. 그 과정의 민생은 어디 있고 삶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율이 몰릴수록 그게 되게 땡길 거예요. 아하. 지금 이재명 대표를 때려가지고 지지율층을 결집시켜야지. 근데 그렇게 네. 가게 되면 책임 있는 정치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안 하면 뭐 수사 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시사포차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전 대변인, 이종훈 평론가,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